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제가 어제 눈을 좀 다쳐서 안경을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용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딱 8일 만에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이 윤석열 총장이 함께 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은 그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안재판은 적어도 1년은 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다 꺼져가던 모닥불이 다시 작은 불씨로 살아나듯이 이제 이 나라 정의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인 추미애와 법무부, 민주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 됐습니다. 내일 다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거리는 스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K방역은 어디 있는가요? 이제 이 집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의 정부, 후한무치의 권력입니다. 정말 혹독한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컨대 내년은 더 할 것입니다. 더한 가렴주구, 더한 후한무치가 기다릴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돈을 퍼부어야 할 일은 많으니까요. 뻔뻔하고 음흉한 정치를 논하는 책 후흑학은 청나라 말 이종호가 썼는데 그가 이 나라의 좌파 코스프레 권력을 보았다면 무엇이라 했을까요? 그 책에 나오는 후흑들은 그래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이 권력처럼 뻔뻔한 권력이 있었던가요? 무엇보다도 이처럼 무능하면서 오만하고 이처럼 잔인하면서도 웃는 얼굴을 하는 권력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허리를 젖히고 웃는 동안에 안보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경제는 몇십 년 쌓은 기둥이 하나둘 무너져 당장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궁지로 내몰렸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는데 일자리는 속절없이 줄고 재정으로 만든 알바성 일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위안부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한다는 핑계로 와인잔을 들고 권력을 즐기는 동안에 나라는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두 쪽이 났습니다. 이틀 전에 그 후흑의 절정, 후한무치함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이 조국의 처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돼 6개월 만에 차가운 감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조국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썼더군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끝내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퇴를 해도 진작 했어야 할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이 되겠다며 사과와 변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철학도 없는 자들이 권력을 탐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변창흠의 은행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는 공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의 말대로 해서 집값이 잡히고 전세대란, 월세대란을 없앤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청문 보고서는 아직 채택이 안 되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은 그를 임명하겠죠. 결국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26번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창극 선생은 자신의 신앙인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몇 마디 말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그것도 KBS가 악의적 편집을 한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죠. 변창흠을 엄호하는 민주당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런데 조국이든 변창흠이든 후흑에는 끼지 못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던 11월 17일 박능우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두 회사는 6월경에 백신 선판매 계약을 이미 마쳐서 그때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허언을 한 겁니다.
그 뒤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백신 도입은 소식이 없자 자화자찬하던 K방역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 K방역 해외에 홍보하느라고 지난 석 달 동안 쓴 돈이 8억이더군요. 그러자 권력은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희대의 망언을 했습니다. 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백신 확보를 못해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에 왜 백신이 없느냐는 질책을 1등주의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때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우리가 확보한 백신은 인구 대비로 OECD 37개국 중에서 34위였습니다. 거의 꼴찌죠. 그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부작용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 도입하려는 충정 때문입니까? 유사한 말은 또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11월에도 청와대는 한국은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서둘러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어제 화이자와 얀센과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얀센은 600만 회분, 화이자는 1천만 회분입니다. 여기에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회분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2,600만 명 접종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1분기, 얀센은 내년 2분기, 화이자는 내년 3분기에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이 난 화이자는 빨라도 내년 가을이 되어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설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이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막 임상 3상을 끝내고 있고 얀센은 내년 1분기에야 임상 3상을 끝내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 말대로라면 이제 국민은 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는 실험쥐가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2일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 정말 겁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백신 구매가 늦어진 것은 대통령 관심이 우리가 만드는 백신, 이른바 K백신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청와대는 그동안의 문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는데 그 대부분은 백신 개발에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이른바 K백신 관련 발언이었죠. 그리고 보니 K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백신 구매 지시는 9월 15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고 대통령이 말을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각국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6월보다 한참 뒤였죠.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든 것입니다. K백신은 빨라도 내년 연말쯤에야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9월 15일보다 두 달이 더 지난 11월 23일 질병청은 감사원에 백신 선구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는 공문을 보냅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문제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서야 11월 말 비로소 아스트라제네카와 도입 시기를 정하지도 않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명백한 통치자의 실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두 달 전에도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계약을 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 가서 다른 나라보다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고 싶고 했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성과 효능이라고 했습니다.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다시 한번 희망과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도 했죠. K방역에 그리고 K백신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K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12월 9일 백신 추가 확보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이다.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대통령부터 속도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니 누가 나서서 백신 확보를 위해 뛰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도 곧 백신 개발을 한다고 계속 대통령에게 주입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안전성을 따지는 세계 최고위 기관이 미국의 FDA입니다. 78세가 되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TV 카메라 앞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 대통령에게 FDA 승인을 받는 화이자나 모더나도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 천천히 구매해도 된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국민들 목숨을 걸고 장난질을 친 겁니까? 정부는 그간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부작용 사례를 확인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상하게도 믿었더군요. 이 SK바이오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생산 계약을 한 게 작년 6월 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한 정상외교가 밑그림이 됐다고 청와대는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든 광이 나지 않는 자리에는 문 대통령은 없습니다. 악역은 고스란히 정세균 총리의 몫입니다. 정 총리는 12월 20일 실토를 했습니다.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섰지만 물건이 없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과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 도대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한 청와대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뭘 했습니까? TF만 만들어두면 그만입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내년 9월쯤에야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경제는 내년 말이 되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피치솔루션스가 각국의 예상 접종 시기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함께 2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는 물론 이 중국조차 국민 대부분이 내년 6월이면 접종을 마치는 1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국보다 뒤지는 게 또 하나 는 겁니다. 그건 바로 권력의 판단력과 결단력입니다. 호주는 인구의 약 2배인 4,200만 명분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고 일본도 5억 1,000만의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역시 화이자 등으로부터 이렇게 접종분을 확보했으면서도 자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은 주한미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들어왔다고 하는군요. 백신 때문인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60%를 넘었습니다. 데이트 리서치가 12월 21일 조사한 결과인데 국정 긍정평가는 36.6%, 부정평가는 60.1%입니다. RN서치가 12월 4주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비슷합니다. 국정 긍정평가는 35.2%에 그쳤고 지금까지 조사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무려 59.9%입니다. 40대조차도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52.3%로 민심은 이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죠. 말씀드린 대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조국의 저 정경심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9월 6일이죠. 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된 지 475일 만입니다. 정경심은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남부구치소에 갔더군요. 검찰이 정경심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가지인데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되었을 뿐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입시 비리의 경우 딸 조민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 그리고 공시대 논문 3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경력, 그리고 키스터 인턴 허위 경력 등 허위 스펙 9개가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남편 조국도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에 있는 아쿠아필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에게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 결과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렇습니다. 물론 항소심, 상고심 등 상소 절차가 남았지만 이제 일단락이 났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이 조국 낙마를 위해 벌인 표적 수사라며 억울한 희생양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정경심은 최후 진술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온 가족이 파렴치 한으로 전락했다. 그 눈물은 대체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정경심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녀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 눈물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판결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우선 남편 조국입니다. 지금 조국과 정경심은 형사 합의 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합의 21부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조국도 이번 판결에서 공모가 인정된 입시 비리와 정경심의 동양대 PC 정건희 교사에 대한 죄책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국 역시 법의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 역시 아직은 어떤 범죄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개진이 정이 없는 거죠.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번에 의사국가고시를 치른 딸 조민희입니다. 조민희의 경우 부산대 의전은 물론 고려대 입학조차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시의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부산대 의전의 경우 입시 요강에도 거짓말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조민이 위조 표창장을 내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최강욱 의원입니다. 그는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조국의 아들 인턴 정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었다 하여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강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결론은 곧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가처분 사건 심리가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조국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표적 수사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던 윤 총장은 이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 사유에 조국 수사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권력이 눈밖에 난 것은 바로 조국 수사 때문이었죠. 그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다거나 고작 표창장 위조 사건에 특수부를 투입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 심야에 정경심을 전격 기소하자 수사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여당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그 분위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도저히 민주당은 정경심 유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진 판결이니 편견이 작용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북관 탄핵 거론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정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신동훈 최고위원은 검찰개혁하느라 사법개혁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급박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군요.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고 썼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지금 국민이, 저 같은 국민이 문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일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자성어를 사필 규정으로 할까 합니다. 사필 규정.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